1975년 인천의 차가운 겨울,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날은 1월 25일, 칼바람이 몰아치던 새벽이었습니다. 이름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저는 하늘보육원으로 보내졌죠. 누가 저를 데려왔는지, 어떤 사연으로 버려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인천의 어느 골목에서 울음소리에 이끌려 발견된 갓난아기였을 뿐이지요. 그리고 한 살이 되기 전, 저는 낯선 유럽 땅 벨기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진 마르탱이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죠. 벨기에의 양부모님은 참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게 좋은 음식과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언제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가족들 사이에서 제 검은 머리와 까만 눈동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죠. 학교에서는 중국인이야? 라고 수없이 질문받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중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벨기에인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친구들은 쉽게 사귀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 해도 피부색부터 눈매까지 모든 것이 달랐으니까요. 놀림과 따돌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제가 이 세상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의 뿌리에 대해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유진.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먼 곳이었으니까요. 8살 생일, 양아버지께서 작은 기타 한 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선물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손가락으로 줄을 튕겼을 때의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소리가 되어 흘러나왔죠. 기타의 울림통이 제 가슴에 공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지요. 매일 밤 방문을 닫고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저만의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품고 있던 질문들을 기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왜 나는 버려졌을까? 내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까? 기타는 대답 대신 저의 슬픔을 고스란히 울려주었습니다. 그 음악 속에 저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14살 때 벨기에 청소년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연주한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고향을 찾아서였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지요. 심사위원들은 놀라운 감성이라고 칭찬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곡 안에 숨겨진 제 질문과 그리움을 말입니다. 박수 소리에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했어요. 이후 유럽 각국의 무대에 서게 되었고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명예가 쌓일수록 마음속 빈자리는 더 커져만 갔어요. 화려한 공연장에서 연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이 모든 박수와 환호가 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대체 무엇이 저를 이토록 불완전하게 만드는 걸까? 30살이 되던 해, 파리의 한 호텔방에 혼자 앉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뿌리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뿌리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저의 과거를 찾아보기로요. 그것이 비록 아픈 진실일지라도 그 진실만이 제 삶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제야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진 마르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다른 이름, 또 다른 정체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024년 가을,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긴 시간 동안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죠.
99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저를 버린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실까? 그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 많은 질문들이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동안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기내식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일까? 김치와 밥, 그리고 불고기라고 적힌 메뉴. 처음 맛보는 음식들이었지만 묘하게도 친숙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맛인 것처럼 말이죠. 처음 느껴보는 이 감각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했어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감각이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이건 낯선데 낯설지 않은, 처음인데 처음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죠. 공항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왠지 익숙했어요. 안내판에 적힌 한글,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말투, 모든 것이 새롭고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문을 열어 한국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조금 쌀쌀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난 땅의 냄새구나 싶었죠. 비록 갓난아기 때 떠났지만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공기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택시 운전사분은 저를 외국인으로만 보고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서울 종로에 위치한 마음쉼터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이곳은 저처럼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머물 때 이용하는 공간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백인, 흑인, 혼혈, 하지만 우리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미국 입양인 제인 리, 그녀는 피아니스트였고 35살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첫 만남부터 묘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비슷한 상처와 질문을 안고 살아왔죠. 그녀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음쉼터의 공용 주방에서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붉고 매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매운맛이 혀를 찔렀지만 그 매움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죠.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 무엇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입양인 지원센터에서 만난 상담원 선생님은 제 한국 이름이 이상용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버려진 아기에게 누군가 지어준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상용.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찾아 헤매던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은 느낌이었죠. 이틀 뒤 제인과 함께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고층 건물과 아파트 단지,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산들. 도착한 인천은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옮겨진 걸까요?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버려졌다는 장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 하늘 보육원 자리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옛날 이야기는 모른다고 했죠. 마치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하늘보육원이 이전한 새 주소를 알아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제 부모님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보육원 담당자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주셨습니다. 바스라질 듯
낡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1975년 1월 25일 남자아이 유기. 이름 이상용 그뿐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한 글자도 없었고 제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처럼요. 그 한 줄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기록을 자세히 남기지 않았어요. 특히 아기가 유기된 경우에는 더욱 그랬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9년이 지난 지금 제 과거를 찾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걸까요? 문득 벨기에에 계신 양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은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 지금 제 앞에는 찾을 수 없는 과거의 퍼즐 조각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늘 보육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단 한 줄의 기록이 그것이 제 존재의 전부라니요. 가슴이 먹먹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죠. 제인이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위로가 마음 깊은 곳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보육원 담당자가 말했던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 대개는 경찰서 앞이나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럼 저도 그런 아이였을까요? 경찰서 앞 계단에 놓여 있다가 발견된 아기가요? 49년 전 그날 제가 떨어져 있던 그 장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싶어 제인에게 물었더니 함께 찾아보자고 해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이 무거운 마음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둘은 인천경찰서를 찾아갔죠. 1975년 1월의 기록이라니 거의 반세기 전 일입니다. 당연히 남아있을 리 없었어요. 경찰서는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나이 지긋한 경비 아저씨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는 이 앞 계단에 아기들이 종종 놓여 있었지. 특히 추운 겨울에는 더 많았다네. 그때는 지금처럼 CCTV도 없었고 아저씨의 말씀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을까요? 이 계단에 놓여 있다가 누군가에게 발견된 아기. 건물 앞 돌계단에 앉아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 생애 첫 며칠을 이곳에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누가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있었던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인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그제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죠. 스르르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죠. 저녁이 되어 인천의 바닷가로 향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49년 전 그날처럼 흐린 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모래사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머릿속으로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제 손가락은 알아서 움직였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바다를 향해 흘러갔어요. 제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한참을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모래 위에 이준호라고 써보기도 했죠. 바람에 흩어지는 글씨처럼 저의 과거도 이렇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상용 씨의 연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어요. 제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 음악의 원천이었어요. 이름 모를 그리움,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버려진 상처, 그 모든 감정이 제 연주에 깃들어 있었죠. 벨기에에서 연주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선율 속에 담긴 제 인생의 질문들을. 밤이 깊어가도 바닷가를 떠나기 싫었어요. 마치 이곳에 있으면 과거와 더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차가운 바람에 결국 일어섰죠. 내일은 또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단서라고는 고작 1975년 1월 25일 인천 이준호라는 세 개의 단어뿐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입양인 지원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친부모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특히 기록이 거의 없는 저 같은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너무나 오래전 일이고 특히 그 당시엔 친부모를 찾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검사로 정말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까?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제 혈관 속을 흐르는 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제가 닮은 그 누군가가 어딘가에 살아계실까요? 샘플을 채취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이 걸린다고 했죠. 그동안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차에 제인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어때요? 불교절에서 머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불교에 대해선 잘 몰랐지만 왠지 끌리는 제안이었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로 향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절, 맑은 공기, 그리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처음 법당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그 평온함이란 마치 오랜 시간 달려온 후 드디어 쉴 곳을 찾은 듯 했습니다. 회색 법복으로 갈아입고 스님의 안내에 따라 예불에 참석했어요.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저녁 공양을 마치고 산책길에 나섰을 때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벨기에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았지만 이곳의 별은 왠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요. 밤이 깊어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는 건 단순히 부모님의 얼굴이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 여정이 끝나면 저는 조금 더 온전한 제 자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속 무거웠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또 다른 하루. 용문사에서의 둘째 날, 새벽 4시 예불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가 영혼을 흔드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죠.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산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점차 그 소리에 마음이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소리인 듯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법당에 앉아 있으니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운 겨울날 누군가의 품에서 떨어져 홀로 남겨진 갓난아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기억할 리 없지만 그 순간의 아픔은 어쩌면 제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공양 후 담당 스님과 차담을 나눴어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았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스님의 질문에 벨기에에서 왔다고 답했더니 이어진 질문. 그럼 무엇을 찾으러 한국에 오셨지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 단순한 질문인데 대답하기는 왜 이리 어려운지요. 무엇을 찾으러 왔을까요? 부모님? 고향? 아니면 제 자신?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되물으셨죠. 그 조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제 밖에서 찾아왔으니까요.
부모님, 고향, 국적. 하지만 진짜 잃어버린 조각은 어쩌면 제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스님의 질문은 마치 돌부리에 걸린 것처럼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에는 산책길에 나섰어요. 용문사 뒤편으로 이어진 숲길을 따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가을 햇살이 단풍나무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문득 수백 년 된 은행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넓고 두꺼운 줄기, 하늘 높이 뻗은 가지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이 나무는 몇백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웃음을 지켜봤을까요? 저도 모르게 기타를 꺼내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생각을 멈추고 그저 느낌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한국의 산, 나무, 바람을 담은 선율, 처음 듣는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죠. 마치 오랫동안 제 안에 숨겨져 있다가 이제야 표면으로 떠오른 멜로디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 곡의 제목을 코리아 마운틴이라고 지었어요. 은행나무 아래에서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몇몇 스님들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모여 있더군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해, 공감, 그리고 따스함이었어요. 저녁 예불 후 법당 한 구석에 앉아 명상에 잠겼어요. 이상하게도 용문사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열이 서서히 내리는 것처럼요. 명상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를 낳은 부모님은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 한편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미움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자라났죠.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스님께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볼 수 없어도 열매를 맺듯 당신도 자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 뿌리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맺을 열매들이 결국 제 정체성을 완성할 테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묘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어요. 이제 부모님을 못 찾더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 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입양인 지원센터에 들러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이상용 씨처럼 오래전에 입양된 경우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특히 갓난아기였으니. 말끝을 흐리는 담당자의 표정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 말고도 많이 있었겠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아이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제인이 제 어깨를 꼭 잡아주었어요. 담당자의 말을 들으니 실망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늘보육원, 인천경찰서, 유전자 검사.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문이 하나씩 닫혀가는 느낌이었죠. 마치 제가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나타난 것처럼.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용문사에서의 시간이 저를 달라지게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깊은 절망에 빠졌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더라도 저는 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니까요. 센터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물도 끊임없이 흘러 바다에 닿듯 저의 인생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제 정체성은 조금씩 완성되어 가겠죠.
비록 과거에 단절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 미래까지 단절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입양인 지원센터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제 한국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다 시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벨기에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제인이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와서 내밀었죠.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유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으니까요.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봤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제 말에 제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 찾는 건 끝났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단순히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제 뿌리,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듯 제 삶의 빈 부분을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조각들 중 일부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달, 같은 별이 벨기에에서도 보이겠지만 왠지 이곳의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이 하늘 아래서 저의 부모님도 같은 별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인이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진,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 연주자들과 협연할 기회가 생겼어요. 클래식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제인의 지인을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초대받았다는 거였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 무대에 선다는 것이 왠지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곧 이것이 어쩌면 제가 이곳에 온 또 다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으로 이 땅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리허설 첫날, 5명의 한국 연주자들과 만났어요.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각자 다른 악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묘하게 제 여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벽이 허물어졌어요. 악기들이 하나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화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첼리스트 수진 씨가 연주가 끝난 후 제게 물었습니다. 마르탱 씨의 음악은 왜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가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 음악에 슬픔이 담겨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정 자체가 음악이 되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제 음악은 언제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여정이었어요. 기타 선율 속에는 제 질문과 그리움, 상처와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죠. 벨기에에서는 그저 감성적인 연주라고만 평가받았는데 한국의 연주자들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제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지려는 듯했죠. 바이올리니스트 준영 씨는 자신의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가족을 잃고 평생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못 찾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대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찾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용문사에서의 스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볼 수 없어도 열매를 맺듯 그래요. 어쩌면 제가 찾아야 할 것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의 연결이고 미래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숙소로 돌아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리허설에서는 제가 직접 작곡한 코리아 마운틴을 연주했어요. 용문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었죠. 처음에는 저 혼자 기타로 시작했고, 그러다 다른 악기들이 하나둘 합류하면서 곡은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멜로디가 5개의 악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이었죠. 음악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말했어요. 이 곡은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담겨 있네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제 음악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깃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찾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롭게 발견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음악을 통해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올라 연주자 민호 씨가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르탱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던 한국, 그리고 음악을 통해 이 땅과 연결되는 방법을요. 민호 씨는 깊이 공감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어쩌면 부모님의 얼굴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음악을 통해 조금씩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벨기에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모든 퍼즐 조각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 모습이 선명해져 가고 있었어요. 음악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낮에는 리허설, 저녁에는 한국 음식을 탐험하며 새로운 맛과 문화를 경험했어요. 처음 맛보는 음식들이었지만 묘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졌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코가 시큰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 감각이 왠지 좋았습니다. 마치 몸의 세포들이 오래된 기억을 되찾는 듯 했어요. 연주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느낀 것은 한국인들의 섬세한 감성이었습니다.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도 그들은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꼼꼼함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그것이 음악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벨기에에서는 기술적 완성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곳에서는 음악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허설 중에 바이올리니스트 준영 씨가 제안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그리움이 느껴지게 연주해 볼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이 곡은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시 연주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모든 악기가 마치 하나의 목소리로 그리움을 노래하는 듯 했죠. 연주가 끝나고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음악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회 전날 저녁, 긴장이 너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다른 공연보다 이번 무대가 더 떨렸습니다. 어쩌면 제 뿌리의 땅에서 처음으로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내면의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곡을 연주하기 때문일까요? 잠 못 이루는 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드디어 공연 당일.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제인을 포함해 마음쉼터의 입양인들, 그리고 연주자들의 지인들이 와주었어요. 공연장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 씨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상용 씨, 오늘은 그냥 마음을 열고 연주하세요.
이곳이 당신의 고향이니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이곳이 제 고향이었어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 땅을 기억하고 있었죠. 첫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기타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익숙한 곡이라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숙련된 연주자로서의 자신감이 돌아왔죠. 두 번째 곡은 한국 전통 멜로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곡이었습니다. 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무대에서 연주하니 그 선율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 같았죠. 연주가 시작되기 전 관객들에게 짧게 소개했어요. 이 곡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곡입니다. 제 이름은 유진 마르탱. 한국 이름으로는 이상용입니다. 49년 전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곧 벨기에로 입양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찾지 못했지만 음악을 통해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어 기쁩니다. 말을 마치고 기타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타의 첫 음이 울려 퍼지고 이어서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가 차례로 합류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객석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하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국경도, 문화도, 시간도 초월하는 언어였죠. 공연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노부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음악에서 한국의 혼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이미 고향을 찾은 것 같네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제가 찾던 것은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연결감, 그리고 그것을 음악을 통해 발견한 거예요. 그날 밤 연주자들과 함께한 뒤풀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쓰고 독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모두가 제 잔을 채워주고 건배를 외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소속감, 마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진 씨의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음악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는군요. 당신의 연주를 들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요. 음악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슬픔을, 그리움을, 그리고 이제는 희망까지 담아 전할 수 있는 언어였죠. 밤이 깊어갔지만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각자의 삶과 꿈, 아픔과 기쁨,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똑같다는 것을 느꼈죠. 수진 씨는 할머니를 여의고 작곡한 곡 이야기를 했고, 준영 씨는 유학 시절의 외로움을 들려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음악으로 풀어낸 경험을 나눴어요. 그 모든 이야기에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찾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요.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찾지 못했지만 음악으로 이어진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 깊고 더 진실된 연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찾은 연주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제 음악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연 다음 날 첼리스트 수진 씨의 부모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분들의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한국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죠.
도시를 벗어나 펼쳐진 들판과 산, 그리고 강.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정이 시작될 때는 부모님을 찾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풍경, 음식,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있던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전역에 도착하자 수진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가운 미소가 편안함을 주었어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한국어였지만 그 따뜻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 톤과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요. 벨기에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왠지 더 편안하게 느껴졌죠. 거실에 앉아 처음으로 한국 가정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모든 것이 정갈하면서도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작은 제단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설명해 주었죠.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모신 곳이라고요. 그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께서도 퇴근하셔서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수진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한 접시 한 접시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제철 나물이에요. 이건 우리 집 특제 양념갈비고요.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강한 환대의 표현이었죠. 상용 씨, 많이 드세요. 수진 어머니께서 제 밥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이런 게 엄마의 손길일까? 벨기에에서 양어머니도 물론 잘해주셨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었어요. 혈연의 연결은 없지만 같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이의 묘한 유대감, 그것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수진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어설픈 영어로 물으셨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고, 그래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요. 제 뿌리의 일부를 이곳에서 찾은 것 같아요.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문화와 정서,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요. 수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상용 씨, 부모님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아마 준호 씨를 많이 그리워하실 거예요. 그 말에 울컥했지만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아버지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상용 씨 나이쯤이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7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흑백 사진 속 청년 시절의 수진 아버지,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 또 다른 사진에는 70년대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시절의 젊은이들, 그들 중 누군가가 제 부모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어쩌면 그분들도 지금쯤 이렇게 누군가의 가정에서 저녁을 먹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고요. 상용 씨는 기타를 언제부터 치셨어요? 수진 어머니의 질문에 8살 때부터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럼 벨기에에서는 행복하게 자라셨겠네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 속에도 늘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감정이라 쉽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수진 아버지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상용 씨는 한국에서의 이번 여정이 어떤 의미였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진 마르탱이면서도 동시에 이상용라는 것을요. 그 말에 수진 부모님께서는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돌아가는 길, 수진 어머니께서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셨어요. 집에 가서 드세요. 열어보니 직접 담그신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것이 가족의 온기일까요? 처음 느껴보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게 특별했어요. 비록 제 진짜 가족은 찾지 못했지만 타인의 가족 속에서 잠시나마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제가 한국에 와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수진 씨의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 그리고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 그것은 마치 오래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억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서울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떠나기 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어요. 더 이상 뭔가를 찾아 헤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그저 이 땅의 공기를 마시고 거리를 걷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제인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이번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가는 한강은 참 아름다웠어요. 물결 위로 반짝이는 햇살, 산책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죠. 유진, 후회는 없어요? 제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비록 부모님은 찾지 못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부모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왜 저를 포기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의 진짜 목적은 제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문화와 정서, 음악을 통한 연결,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까지 마음 쉼터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입양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상용, 1975년 1월 25일 입소. 이제 이 한 줄이 예전처럼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어진 삶이 있고 제가 만들어온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벨기에에서의 삶, 기타와의 만남, 그리고 이번 한국에서의 여정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온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마음 쉼터의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기타를 꺼내 마지막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즉흥적으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한국 여정이 모두 음악 속에 녹아들었죠. 하늘보육원의 서류 한 장, 용문사의 고요함, 음악회의 떨림, 수진네 가족의 따뜻함. 모든 순간이 선율로 변해 밤하늘로 흘러갔습니다. 제인이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유진, 이 곡의 제목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이라고 할까 해요. 유진과 상용,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제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자신의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 사이에서 같은 고민을 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산, 강, 도시, 그리고 사람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와 저는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제인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는 미국으로, 저는 벨기에로 돌아갑니다. 이번 여정에서 만난 인연들 중 그녀는 특별했죠. 같은 상처를 가지고 같은 질문을 품은 동료였으니까요. 유진, 언젠가 또 만나요. 당신의 연주회에서요. 제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때는 더 나은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이젠 제 이야기를 더 자신 있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벨기에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제 안에는 한국의 일부가 함께할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49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현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벨기에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생각했어요. 새로운 음악을 작곡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음악이 상실과 그리움을 담았다면 이제는 찾음과 받아들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양부모님께도 이번 여행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뿌리를 찾는 것을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부서진 부분이 있지만 그 부서짐 자체가 나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부서진 부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음악도 그 깨진 틈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들 모두가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여러 색의 물감으로 함께 그림을 그린 것처럼요.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찾지 못했지만 음악을 통해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요. 아래로는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멀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한국은 제 안에 더 가깝게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테니까요. 그때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풍성한 음악으로 이 땅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기타를 품고 또 다른 무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유진 마르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준호라는 이름도 함께 간직한 채로요. 제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순간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함께할 것입니다.